먼저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채권 가격이랑 금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랑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막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전문가 아니고 저도 이거 다 다시 공부해가지고 써온 거거든요. 물론 뭐 그냥 좀 익숙해가지고 조금 친숙하게 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같은데 보면은 채권 가격이랑 금리랑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름부터 장단기 금리 차. 그냥 장기 금리, 단기 금리 차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채권을 샀는데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이 채권 가격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 금리는요, 채권이 유통되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채권 유통 시장에서 그 채권들이 평가받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틀린 말인 게, 한번 발행돼서 내가 산 채권은 그 채권으로부터 받는 금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리랑 가격은 그거랑 상관없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한번. 채권은 내가 사게 되면 고정된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1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1년 후에 8%의 이자와 함께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준다. 그러면 그 확정된 이자랑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채권은 이런 성격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금리 같이, 정기예금 금리 한번 정해놓은 대로 만기에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고정된 금리를 처음 약속에 따라 받는다. 채권을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예시를 동대문 옷장사와 남대문 옷장사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약간 우산 장사와 자, 이거 실판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검은색 걸로 있지. 글씨를 잘 쓰시. 처음에 이게 좀 잘 보이나? 처음에 동대문 옷장사님께서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채권에 투자한 거예요. 채권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채권을 1,000만 원씩 샀는데, 이 채권은 1년 후에 8%의 이자랑 이 1,000만 원을 같이 주는 채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동대문 옷장사님께서 1,000만 원치 채권을 샀는데 만기인 1년 후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1,080만 원. 1,080만 원. 그쵸, 맞죠? 1,080만 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옷장사의 채권지도. 채권지도. 이 1,000만 원에 8%가 80만 원이니까 1,080만 원 만기에 받는 거예요. 1년 후 고정된 이자를 만기에 지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대문 옷장사님께서 내가 8%나 되는 채권을 샀다고 남대문 옷장사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남대문 옷장사님이 채권을 살 때 채권 금리가 20%였어요. 20%. 하루 만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진 않겠지만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실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대문 이분께서는 1,000만 원치 채권을 샀는데 20%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기에 얼마를 받게 되죠? 1,200만 원. 이 말을 들은 동대문 옷장사님께서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샀던,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이 채권 증서 있죠? 증서 여러분. 이 A라는 증서를 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갖다 팔고 싶은 거예요.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채권을 갖다 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쏙쏙 들어옵니다. 네, 속속 들어오나요? 오케이.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채권 금리가 20%인 상황에서 1,000만 원에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왜 안 팔리죠? 손해잖아요. 그쵸, 손해죠. 네. 지금 채권 금리가 20%가 되면서 이때 발행됐던 이 채권이 지급하는 이 고정 이자는 이때만큼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보다는 싸게 팔아야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맞죠?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 햇빛님. 그러면 얼마에 팔릴까요, 이게?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파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만기에 이 돈을 받게 되잖아요. 지금 얼마, 이 X라는 돈을, 여기서부터 저는 경험입니다. X라는 돈을, 이거 1.2잖아. 1.2 곱해서 이거잖아요. 벌써 보기가 싫어지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한 곱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얼마를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금리가 20%기 때문에 그거가 1년에 1,080만 원이 되면 네. 얘랑 지금 가치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지금 1,000만 원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보다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네. 이거 900만 원이거든요. 900에 20%가 180이니까 더하면 1,080이 되잖아요. 이 채권이 지금 이 동대문 옷장사님은 1,000만 원에 샀는데 다음날 채권 가격이 900원이 된 거예요. 900원. 1,000만 원인데 그래. 1,000만 원짜리가 하루 새에 900원이 됐다.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졌죠. 끝났어. 이거예요, 여러분. 안타깝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채권 금리가 뛰면은 채권 가격 올라야지. 그건 틀린 말인 게 거기서 생각해쳤던 채권 금리는 내가 받게 될 확정 금리랑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리랑 헷갈린 거예요. 그쵸? 네. 유통되는 금리랑 채권의 그 받게 되는 확정 금리는 다른 거고 그 채권 유통 시장에서 채권이 계속 평가 가격이 바뀐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과 이자는 반대의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채권과 금리는 가격이 반대인 거군요. 그쵸. 명쾌하네요. 지금 채권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하나 네.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럼 저걸 900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채권 시장에 네. 나가서. 네. 근데 1년 후가 지나면 이자까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1,08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쵸. 안 팔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8% 이자는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도에 팔고 싶을 때 채권 시장에서 유통될 때 이 A라는 채권이 평가받는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8%는 먹는 건데 근데 그 다음날 배가 아파서 판다 하면 1,000만 원을 900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직 장단기 금리차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벌써 장단기 금리차가 되게 궁금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대표님이 일단 칭찬을 쓰셨어요. 채권 가격과 금리 여러분 최근에 국고채가 많이 뛰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거 잘 특히 우리나라 채권보다 미국 국채에 관심이 더 많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채 금리가 올랐으니까 유통되는 가격은 하락했다는 의미죠. 이건 뭐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걸 안 했구나.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를 같이 읽어볼게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4-5번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 심리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왜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주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 심리는 누가 채권을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쵸? 네.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반응을 한번 좀 오케이.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 우리 중앙은행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아까 우리 다른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로 인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이해가 되시죠? 네.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자연스레 채권 매수 심리는 나빠지기 마련이다. 오케이. 여기도 심리가 작용을 하네요. 그렇죠. 여기도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도 이따 또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시장 금리를 할인율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되게 비슷한 말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너츠네님.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존 채권의 매력도 하락. 맞습니다.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금리 인상한다니까 그런 시기랑 비슷하게 막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채권 시장의 악재를 작용하고 있다. 왜요? 인플레이션이 왜 채권 시장의 악재죠?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금리가 오르니까. 오르니까. 아,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채권은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고정된 미래의 현금이 인플레이션이 많으면은 또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네. 발행되는 채권마다 그때그때 확정금리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보통 채권이 한 번에 많이씩 발행되기 때문에 막 시장금리처럼 팍팍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물가지수는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지수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채권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물가가 오르면 만기에 받을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네. 투자자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채권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미리 알고 내다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도 채권을 살 수가 있나요? 그럼요. HTS로도 채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sorry. 방금 아까 채권이 투자 심리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가 인상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율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채권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판다 그러면은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다. 더. 그쵸? 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죠. 그쵸? 그냥 두 개 다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쵸. 반대로 일단 외우고 들어가면 좋긴 하죠. 예. 아무튼 자, 마지막 전나기 금리차. 지금 제가 예상한 시간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나기 금리차. 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를 이 6글자로 줄여서 장단기 금리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을까요? 단기 채권의 금리가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장기 채권? 왜요? 돈을 오랫동안 빌려야 되니까 그만큼 네.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맞습니다. 오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겠죠. 그 오랜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니까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장기 채권 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데요. 오케이. 근데 시차가 좀 줄어들었네 이게. 오케이. 장기 채권 금리가 더 높은데요. 왜냐면 단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얹어준다 그래요. 기간 프리미엄을 얹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얹어준다. 기간 프리미엄을 얹어준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도 반영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 같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 같으면 장기 채권 금리는 더 올라서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년 국채 이런 거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100년 구채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채는 있어요. 연구채. 그냥 계속 죽지 않나? 100년 구채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리스 100년 국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서. 아 있어요? 나도 들어봤어. 네. 아 그리스는 100년짜리를 발행해? 나 본 거 같아. 아 100년 구채도 있구나. 오케이. 여러분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잔고 단저로 한번 얘기하시면 되겠다.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잔고 단저.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 낮다. 오케이?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 장단기 금리 차는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네. 잔고 단저라고 했으니까 장기가 더 높잖아요. 단기보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차이는 일반적으로 더하기 플러스라고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뭐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케이?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 채권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거에 좀 힌트가 다 있었어요. 그냥 바로 갈게요.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아, 영향이 있습니다. 채권도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 장기 채권의 움직임. 아무튼. 그리고 단기 채권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앵사님, 저게 바뀌는 게 왜 안 좋은 거죠? 좀 이따 나옵니다. 오케이? 저게 바뀌는 게 왜 안 좋은 건지, 좀 장단기 금리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단기 채권은, 오케이?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요. 보면, 기준금리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RP금리 7일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적인 금리의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냥 연동해서 기간이 짧을수록 이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에 따른 장단기 금리차 어떤 의미냐? 자,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높다고 했는데 단기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기 전망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역전되는 현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 그래요. 그거를 보통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되니까 역전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지는 경우, 역전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경기 전망이 안 좋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경우.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막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을 때, 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많이 담길 때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현대차에서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자동차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잘 팔리면 차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몰라요. 실질적으로 오르게 돼 있죠. 네.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 버리면 딜러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거 풀옵션으로 하시면 좀 덜 기다리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차값이. 근데 이제 얘가 잘 안 팔리게 되면 차값이 떨어지죠. 이거 풀옵션으로 하셔도 제가 깎아드릴게요, 딜러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물가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건강하다면 조금의 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 전망이 안 좋아, 경기가 실제로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 물가가 점점 내려가겠죠. 이런 경우에 경기 전망이 안 좋은 경우고, 기준금리도 낮다면
이 굳이 금리를 높여서 발행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우에 주식보다 장기 채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당길 수 있잖아요. 이 안전자산 선호하고 할 때 이거는 확정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게 더 매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장기 채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집니다. 장기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장기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 장기 채권 금리는 낮아지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면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채권 시장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차트예요. 미국 국구채 10년짜리랑 2년짜리의 그 금리를 뺀 거를 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뺀 값이 0보다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네. 보통 플러스로 있다가 0으로 빠지고 플러스로 있다가 0 근처에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 음영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음영 표시된 부분이 미국의 경제 침체, 리세션, 경제 침체를 나타낸다고 써져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나서 경제 침체가 오고 마이너스 역전되고 나서 경제 침체가 오고 마이너스 잠깐 찍었다가 하니까 20년도 초에 경제 침체 잠깐 왔었거든요.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찍고 하는. 그러면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무조건 불황이 오는 거냐, 경제 침체가 오는 거냐? 전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 침체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진짜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세 부분은 잘 맞았지만 잘 맞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장단기 금리차가 그 경기 선행 지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 경훈 형이 주가는 선행 지표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이제 이러고 나서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신호다 해서 그 선행 지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이걸 활용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들 나라에 잘 들어맞는다. 미국처럼 이렇게 미국은 좀 잘 들어맞는 편이에요, 나라가.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참고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튼 간에 방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지만 또 막 확대가 된다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라는 지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신규 주택이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있나 이거를 작성한 건데 이게 감소하는 시기에 이 불황이 찾아오더라. 이게 더 장단기 금리차보다 잘 들어맞더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고 이게 역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불황이 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 뭐 이걸 아침에 뭐 주식 시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금리가 어떻게 변동됐고 오늘은 뭐 올랐고 떨어졌고. 음흠. 그럼 이게 미국의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는 건가요? 국채가 계속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럼 이거 때문에 주식의 영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막 주식시장이 좋으면 채권시장이 안 좋고 채권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답이 제 질문이 요새는 그런 게 이렇게 잘 맞는 세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왜냐면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참고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반드시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장구 단저이지만 장저 단구가 되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럴 땐 주식보다 채권을 그쵸 맞습니다 햇빛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됐을 때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읽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까 그 뉴스 아까 저랑 같이 읽은 거 이해 잘 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좀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저도 발표가 끝났습니다. 경원님 어디 가셨죠?